14주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전기기계, 기구 설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전기를 쓰는 기계들 전부 그냥 꽂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보호 장치를 달고, 그리고 어떤 배선을 써야 하는지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기준들을 한번 배워봅시다. 전동기, 콘덴서, 조명기기, 전열기기 등이 있고요. 요 네 가지가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 이 전기기계들은 이제 이 네 가지는 주로 이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공식을 한번 어, 보면서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동기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작동이 안 될까요? 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일단은 전동기를 우리가 근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실제로도 근육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근육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대 문명의 심장이 어떻게 보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가 어떻게 해줘? 계속 움직여서 사람 몸에 펌프질을 해서 사람을 움직이게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심장의 근육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오늘 챕터를 한번 볼게요. 전기 기구라는 이제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 기구는 일단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 변환, 저장하는 그리고 이 전기적인 신호를 처리를 하는 모든 기기의 총칙입니다. 음, 어, KC에서는 일단은 이런 기기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전격에 대한 용량, 보호 장치, 배선 방법, 그리고 접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KC 2021 기준의 전기기기를 이제 5대 분류로 나누는데 지금 이 5대 분류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전동기, 전동기 봅시다.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아주 원초적인 겁니다. 원 기계 에너지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죠? 변환이 돼서 유도 전동기, 동기, 직류 전동기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자, 전력용 콘덴서를 볼게요. 전력용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 역률 개선으로 목적을 설치를 하고 직렬 리액터를 필수로 합니다. 그러면서 요것들은 고조파 공진을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수님, 이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역률 개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실제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면에 우리 전기 도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이거 부하 마지막입니다. 부하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기계를 쓰고 MCCB 쓰고 여기 뭐 전열기구 쓰고 여기 뭐 부하 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쓰이는데 여기다가 이 요 도면까지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도면이 있을 때 이렇게 도면에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기구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게 효율이 떨어져요. 음. 효율이 떨어지면 기계에도 이상이 생기겠죠. 근데 기계에만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전 측에서 보내주는 전기 측에서도 이상이 생겨서 이상이 생긴 전압이 다시 한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쓰라고 주는 전기지만 다시 안 좋은 전기가 다시 한전 쪽으로 돌아가겠죠. 자, 전기는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왔다가 돌아갑니다. 단순하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회전해서 돌아가요. 그러면
안 좋은 전기가 간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쪽에서 전기를 쓰는데도 똑같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이 역률 개선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공장이나 각 회사들한테 역률 개선의 의무를 줍니다.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역률 개선이 몇 퍼센트 떨어지면 한전 측에서는 각 공장 그리고 기계를 쓰는 곳에다가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이 벌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률 개선을 목적을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콘덴서를 어떻게 설치를 하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직렬 리액터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직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직렬 리액터 콘덴서 설치할 때 어떻게 죠? 이렇게 직렬로 각각 직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콘덴서는 여기 뭐지? 콘덴서는 병렬이겠죠? 이렇게 얘 병렬, 얘 병렬, 병렬. 근데 얘를 이제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기호 아시죠? 콘덴서 기호 아시죠, 다들? 그죠? 콘센서 갑자기 걸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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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콘덴서 하나, 요 콘덴서 하나, 콘덴서 하나 다 병렬로 묶여 있네요, 그죠? 병렬로 묶어서 직렬로 뽑아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직렬로 달려 있네요. 그죠? 대개는 보면 그 회사에서 쓰는 전동기, 원동기 그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발전기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 역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역류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 전력용 콘덴서를 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조명기기 있죠? 조명기기 일단은 지금 제가 요거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시면 전동기는 유도전동기 가장 일반적이고요. 동기전동기 역류를 조정을 합니다. 그죠? 직류전동기는 속도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기동보호와 배선 기준에 적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전동기들의 역할은. 자,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는 어떻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콘덴서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콘덴서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역률 개선의 목적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렬 리액터 필수로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전력용 콘덴서는 나중에 우리 그 전력 전력 시간에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공진 주파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RC 루트 어, 그 RC 루트 분의 1 해가지고 뭐라 해서 나오죠? 그거 아마 그게 이제 고주파 공진 방지에 대한 이제 식인데 실제로 전력용 콘덴서를 구할 때는 고주파 공진 방지식을 사용해서 씁니다. 자, 그리고 역류 관리는 어떻게 되죠? 9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역류 90% 이상이 넘지 않으면 우리는 과태료를 물게 되겠죠. 자, 조명기구는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광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LED도 있을 것이고요. 하이드램프 같은 것도 있겠죠. 하이드램프 같은 경우 뭐 우리 제일 많이 쓰는데 자동차 되게 이렇게 광색이 되게 높은 걸 얘기합니다. HID라고 얘기하고요. 광색이라든지 연색성 기준 등에 따라서 조명 기구들은 좀 틀리겠죠. 비상조명은 30분 이상 얘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꺼졌을 때 0.5초 이내 점등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전열기기 그리고 변환기기가 있는데 변환기는 좀 이따 하고 전기 온풍기, 전력기기, 보일러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쓰기도 쓰지만
과부하라든지 과부하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어떨 때 씁니까? 추울 때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쓰겠죠. 그러면 당연히 과부하가 해서 불이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과부하가 보호가 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사람하고 인체하고 닿기 때문에 보호 접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얘네들이 전용 분기 회로를 가지고 있어야지 얘가 각각 개별로 동작을 하거나 위험 상황이 됐을 때 얘가 차단을 할 수가 있는 형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봅시다. 다음. 마지막으로 변환기기입니다. 자, 이제 변환기기 같은 경우는 정류기, 인버터, 그리고 UPS, 무정전 전원장치겠죠. 그리고 전기용품, 고주파를 발생할 수 있는 같은 이제 기계들 같은 경우는 고주파 필터를 씌워가지고 직렬 리액터 추가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공장의 설비를 투자를 할 때 그 전동기 콘덴서라든 조명 전력기구 모두 이제 KC의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우리 준공검사를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전기기기에 대한 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KC의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도전동기 원리와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유도전동기는 이제 인덕션 모터라고 얘기하고 가장 일반적인 전동기입니다. 공장, 에어컨, 세탁기, 펌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회전기기, 회전으로 되는 기계에 사용이 돼요.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고정자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고정자가 있죠. 고정을 하는 부분이겠죠. 고정자 이게 삼상교류 전원을 여기다가 인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가되는 이 고정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흐르면서 회전자계가 발생이 됩니다. 마그네틱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테이팅 마그네틱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돌아가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회전자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전자계가 전자 유도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여기 제가 그려놨죠.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되죠? 무슨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얘가 토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생이 되는 얘가 힘의 방향에 따라서 회전자를 돌리게 되겠죠. 자, 요 내용은 지금 우리가 기기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전력공학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전자회로에서도 배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공식하고 이런 것들 좀 설비 쪽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이 핵심은 뭐죠? 요 유도 전동기의 핵심은 바로 유도입니다. 유도를 해서 회전자에다 직접 전원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자기장이 유도 현상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도 전동기의 말에서 이 단어에서 유도가 바로 이 전자기 유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직접 이제 분위기에 이끌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전자 유도기도 어떻게 되죠? 이게 탁 끌려서 유도가 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면 좀 말이 이상한가? 어쨌든 그래서 유도가 돼서 일단 돌아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요 이제 우리가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슬립의 발생 메커니즘을 한번 볼게요. 이 유도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념 자체가 슬립이라고 하고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회전자계 속도가 동기 속도 NS라고 합니다.
동기 속도를 이제 우리가 n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기 속도와 실제 회전자 속도에서 어떻게 되죠? 실제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에서 차이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돌아가는 놈이랑 회전자에 대한 속도가 갭이라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자가 회전자계를 완전히 따라 잡으면 유도 전류가 없어지고 토크도 없어져서 회전자는 항상 회전자계보다 조금 느리게 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돌아가는 놈이랑 자계, 자성이 따라가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기 속도, 이제 동기화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기 속도는 ns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동기 속도는 우리가 ns라고 표현을 해요. 자, 동기 속도는 ns라고 표현을 하고 120파이 f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극수만큼을 나눴을 때 동기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일단은 요걸 한번 볼게요. ns 동기 속도는 120파이 주파수만큼에 곱해주고 여기서 동기 속도를 어떻게 나눈다? 극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 극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몇 극짜리를 쓰냐, 4극을 쓰냐, 뭐 6극을 쓰냐, 8극을 쓰냐에 따라서 일단은 이 내용이 틀려지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 그 실제로 동기 속도는 n과 회전자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격으로 운전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슬립은 어떻게 되죠? 이 운전 시 슬립은 약 2%에서 5% 정도 약간 느리게 돌아갑니다. 자, 실제 기동 시 슬립은 최대 S는 1. 아직 회전자가 안 돌고 있을 때 얘가 기동 시 슬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부하 시에는 당연히 거의 제로겠죠. 동기 속도에 근접합니다. 자, 일단은 슬립이 0이면 토크가 0입니다.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 돌아가는 놈하고 이 자기가 따라가는 속도하고 틀리는 걸 일단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번 공식들을 한번 외워볼게요. 동기 속도는 120F 나누기 극수만큼 나간다. 만약에 극수가 4극일 때는 어떻게 되죠? 60 우리가 헤르츠는 거의 이제 60이겠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주파수가 나는 50으로 되는 주파수다라고 하면 5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일단 근데 주파수를 60이라고 하고요. 120 곱하기 60 나누기 P는 4극. 예를 들어서 4극이라고 봤을 때는 1800rpm 속도로 얘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일단은 그러면 반대가 아니라 6극일 때는 얼마가 나오죠? 6극일 때는 여기다가 6극일 때는 똑같이 120 곱하기 주파수 60 나누기 6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00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1200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극을 썼다. 8극을 썼으면 거기다가 곱하기 120에 60 곱하기 나누기 8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900 나옵니다. 뭐 그 공식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회전사의 속도 공식을 한번 볼게요. 실제로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동기 속도는 ns입니다. ns고
실제로 회전자는 뭐죠? n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슬립을 구하는 공식은 얘면 지금 우리는 회전자 속도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회전자는 어떻다고 했죠?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 속도 곱하기 1-s 슬립. 자, 1-s 그러면 슬립은 우리가 얼마만큼 얘기한다고 했죠? 슬립이 몇 퍼센트인지는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4%다. 아까도 이제 전격 운전 속도가 2에서 5%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2에서 5%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4%다, 3%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1800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했던 게 18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800만큼 NS가 1800이에요. 1800 곱하기 1 마이너스 S. S는 몇 퍼센트? 4%라고 했습니다. 그럼 0.04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 0.04 빼기 하면 0.96 나오겠죠. 1에서 0.04 뺐으니까. 그죠? 그럼 1800 곱하기 0.96 하면 뭐 대충 1700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계산기 뜯어볼까요? 계산기가 없네. 잠깐만, 계산기가 있나?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계산기. 컴퓨터가 엄청 느리네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1800 곱하기 0.96 하면 1728 나오네요. 그죠? 자, 1728.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전자의 주파수. 회전자 주파수 공식은 어떻게 되죠? S. 실제 그 S를 구하는 거는 우리 반대로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S가 이제 안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회전자 속도에서 역으로 역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회전자 주파수 공식을 주어질 때 슬립만큼의 전격 운전에 대한 슬립만큼이 주어졌어요. 그럼 아까 약간 우리 0.04라고 얘기했습니다. 4%이기 때문에 그 4% 곱하기 어떻게 돼? 주파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04 곱하기 60 하면 어떻게 되죠? 회전자의 주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회전자의 주파수는 어떻게 됐다? 2.4 Hz 나옵니다. 네, Hz.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게 말이 어려울 뿐이지 일단은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랑 이 유도되는 이 따라가는 뒤따라오는 속도가 틀려. 그럼 얘가 S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윙 하면서 뒤가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따라오는 것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해?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슬립을 구하는 공식은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가 동기가 되는 속도. 동기가 되는 속도와 실제로 돌아가는 회전자 속도만큼을 빼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실제로 이제 슬립이 되는 거야. 그게 그만큼의 이제 격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어떻게 되죠? 이 슬립 NS만큼의 나오는 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실제 공식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슬립은 그렇게 나올 거고요. 한번 계산식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세탁기 전동기 명판에다가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세탁기 명판에 아마 1750 RPM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실제로 슬립로 구했을 때 우리가 이 슬립이 1800 1750 RPM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동기 속도가 원래는 1800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1750만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사이의 슬립은 몇 퍼센트죠? 약 2.8% 정도 나옵니다. 그죠? 얘가 어쨌든 50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죠? 50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탁기 명판이라든지 이런 뭐 드럼 세탁기 이런 것들 명판에 보면 잘 이제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 RPM이 이 정도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그 동기 속도 같은 경우는 1800인데 원래 계산을 했을 때 실제 동기 속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오는데, 그죠? 뭐 일단 동기 속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원래 나왔던 세탁기의 명판은 1750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구해보니까 120 곱하기 주파수 60짜리 쓰니까 여기다가 곱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몇 극짜리까지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극수도 나오긴 할 거예요.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세탁기 뭐인데 무슨 몇 극짜리 쓰냐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극수 집어넣으면 대개는 4극짜리 쓰니까 이게 뭐 1800이다. 그러면 1800에서 우리가 슬립이 1700, 1750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 계산했을 때는 2.8%가 약 슬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기동 방식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그 시동을 할 때 이게 직입 기동이라고 합니다. 직류할 때 직입 기동이라고 하는데 이 직입 기동이 엄청난 전류가 흐릅니다. 일반 전류의 5배에서 8배까지 달하는 기동 전류가 기동 전류라고 하죠. 시동 전류가 발생이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전압 강화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전압 강화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주변 기기에도 어떻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에어컨 컴프레셔 켤 때 형광등이 깜빡깜빡 살짝 어두워진다. 요즘에는 깜빡깜빡까지는 하지 않는데 약간 살짝 이렇게 색깔이 싹싹 변해요. 실제로도 아마 여러분들 좀 그 전열기구들 좀 센 거 돌릴 때는 그런 식으로 형광등을 쓰시는, LED는 잘 안 그런데 형광등을 쓰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약간 어두워지는 현상을 발생이 되는데 이제 이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통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기기에 대한 개통에 대한 전력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상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되죠? 기동 전류에 의한 기동 전류 때문에 전동기 권선이 과열이 됩니다. 그러면 절연이 어떻게 되죠? 열화가 돼서 전선이 타버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기 용량에 맞는 적절한 기동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기동 전류를 억제를 시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기동 방식에 맞춰서 기동 전류를 억제를 시키면서 얘가 돌아가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전압 강화가 발생되거나 좀 문제가 생겨다 보면 다른 이제 개통 충격도 올 거고 이제 뭐 과열도 될 거고 이제 문제들이 생기겠죠. 사실상 그게 깜빡깜빡 거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직입 기동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일단 직입 기동을 볼게요. 이 직입 기동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 방식이에요. 직입 기동, 다이렉트 온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원을 바로 연결해서 전동기를 기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전격 전류에서 1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배에서 8배, 800%까지도 얘가 기동 전류가 흘러요. 그만큼 전류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도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기동 토크의 최대 100배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설비는 단순해요. 설비는 단순하고 요 설비를 비용을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비용 자체가 설치를 하는 비용 자체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권장을 하냐면 소형일 때 소형 그리고 소형 전동기일 때 대개는 이제 5.5kV 이하 5.5kW 이하. 그래서 이제 소형 전동기는 직입 기동은 해도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어요. 작기 때문에. 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다른 기기들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기동 전류가 직입 기동할 때는 전격 전류의 5에서 8배 정도 발생이 되고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기기에 영향을 줄 거고 계통에 충격을 주면서 전력 손상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기기에 대한 손상도 발생되고 아까도 권선이 과열되거나 자기적으로 돌아가는 전력 부분들이 과열되거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적절한 기동 방식으로 기동 전류를 억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기동 방식 첫 번째 거는 일단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동 토크 얘기했고요. 설비 단순하고 저렴한다고 소형 전동기에 쓴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직입 기동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Y 델타 기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스타 델타라고 얘기하죠. 스타 델타 스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동 방식이에요. 이게 기동 시에는 Y 결선으로 시작을 해서 Y 결선으로 시작해서 속도가 점점점 올라가면 델타로 변환을 해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결선으로 들어갔던 이 스타트를 했던 속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순환이 시작되면 델타로 바뀌어서 권선의 전압이 루트 3분의 1만큼의 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입 기동에 얘가 이제 우리가 Y에서 델타로 바뀌면 뭐가 바뀌는다고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기억 안 나시면 회로 이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Y가 델타로 바뀔 때는 뭐가 바뀐다? 직입 기동에 약 3분의 1만큼, 3분의 1배만큼, 약 33.3%만큼 얘가 전류가 다운됩니다. 자, 그리고 기동 토크도 당연히 직입 기동의 3분의 1만큼 줄어들어요. 자, 일단은 뭐 토크 자체도 줄어들지만 당연히 전류만큼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압이 루트 3분의 1만큼 Y 결선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류 3분의 1 줄고 토크 당연히 3분의 1 줄고 타이머는 3에서 7초 Y에서 델타로 자동적으로 걸리는 게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상 범위가 만약에 표준 아까는 이제 그 5.5kW짜리라고 했으면 소형이라고 했으면 약간 얘는 중형으로 넘어가요. 중형 전동기 표준이 5.5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냐 37kW까지를 이제 우리가 중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직입 기동 전류가 만약에 뭐 120A짜리의 22kW짜리 전동기에다가 Y 델타를 우리가 쓴다라고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Y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되죠? 120에 대한 3분의 1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어떻게 40A만큼만 먹는 거예요. 훨씬 더 작게 먹겠죠. 40A만큼 막 작게 먹는다는 뜻은 훨씬 더 적은 전류로서 얘가 기동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기동 전류는 어떻게 돼? 67%까지 감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동 토크도 직입일 때는 3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좀 편하게 좀
처음에는 살금살금 이렇게 일어나다가 처음에 이제 일어날 때 몸으로 일어날 때 이제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럼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앉아가지고 시작할 때 처음부터 확 뛰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살살살 일어나서 스타트를 합니다. 일어나서 스타트 하다가 팍 뛰기 시작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살금살금 일어나서 준비를 시동을 걸다가 완전히 일어서면 그때부터 전속력으로 달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갑자기 뻘떡 일어나면 무릎 아프잖아요. 그죠? 이해하실 겁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네.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리액터 기동 리액터 기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일단은 직렬 리액터로 리액터가 코일이에요. 리액터가 직렬 코일로 전압을 낮춰서 기동하는 방식이에요. 직입 방식보다는 얘가 36% 그러니까 36%로 훨씬 더 낮게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직입의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연히 토크도 36%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쓰냐? 팬이나 펌프 좀 가벼운 부하에 좀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중형이 아니라 아예 좀 가벼운 것들, 좀 잘 돌아가는 우리 굳이 얘기하자면 선풍기 큰 것들, 뭐 이런 것들 가벼운 부하에 적합을 하겠죠. 어, 기동 전류 감속폭이 좀 작아요. Y 델타보다는 감속폭이 좀 더 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Y 델타보다는 작고 직입보다는 어, 직입보다 훨씬 더 작고 그러면 뭐 굳이 얘기하자면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 직입 기동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인버터 기동하고 그리고 리액터 기동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리액터 기동은 직렬로 강화가 되고 기동 전류가 36%가밖에 안 되고 기동 토크도 당연히 하고 팬이 이제 쓰이거나 펌프 등 좀 가벼운 부하에 씁니다. 자, 인버터 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Variable Frequency Drive라고 얘기하는데 인버터가 이제 주파수 전압을 제어를 합니다. 주파수 제어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파수는 그 헤르츠를 돌아가는 속도를 어떻게 되겠죠? 얘가 제어를 합니다. 인버터가 헤르츠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변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전동기를 부드럽게 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뭐지? 여러분들 그 노브라고 하죠. 이게 볼륨 조절 장치처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게 그 방식이 주파수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가변을 해서 전동기를 부드럽게 기동을 하거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장점이 뭐냐? 일단 장점은 기동 전류의 전격의 1.5배로 이하로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 제어를 0에서 100%까지 아주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거죠.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변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무단 속도 제어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 전략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 빨리 했다가 우리가 필요한다고 천천히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감소할 때는 전력 절감이 아무래도 최소로 49%까지 거의 절반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로 이제 자동화라든지 원격 제어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고 보시면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단점이 뭘로 아까 얘가 구동이 된다고 했죠? 얘가 구동이 되는 게 구동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주파수로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주파수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얘가 뭐가 발생이 돼? 고조파가 발생돼. 고조파.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고조파 발생되는 것들은 직렬 리액터가 필수고 거기에 대한 필터가 들어가야 돼요. 필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 단점이 뭐죠? 필터가 들어가고 고조파 발생되고 이런 것들 억제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높아요. 얼마만큼? Y 델타로 비교하자면 3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많은 걸 차지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얘가 첨단 장비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 고온에 취약해요. 고온에. 그래서 냉각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버터에서 우리 가동되는 것들은 뭐가 돼? 열이 엄청 많이 나요. 실제로 인버터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 노트북 큰 인버터 있죠. 그것도 인버터거든요. 만져보면 따뜻하죠. 그런 것들이 일단은 고온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 기동은 에너지 전략의 효과는 있지만 이 고주파라든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좀 대책을 꼭 세우고 일단은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 인버터를 쓰는 것들은 우리 시스템 에어컨 있죠.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거의 다 보면 VFD로 쓰는데 이 여름에 부하가 압축기 속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절해서 에너지를 전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버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바로 우리 1등급에 대한 효율을 따질 수 있는 에어컨의 이제 비밀이 바로 VFD라고 하는 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VFD가 어디에 써?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 쓰고 있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는 한번 일단 넘어가고요. 전동기 보호의 3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것들을 이 보호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그 기계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과부하를 일단 먼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과부하. 과부하란 이제 전격 이상의 전류가 계속적으로 흐르게 되면 부하가 어떻게 되죠? 오버로드가 걸립니다. 전동기 본선이 과열되면서 절연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면서 얘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 열, 열동형 계전기 TOR이라고 얘기하는데 summer 열 오버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릴레이 열동형 계전기 그리고 바이메탈형 축적 방식으로 과전류를 검출을 해냅니다. 열적으로 얘가 검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격 전류를 어떻게 되죠? 115에서 125로 설정을 해서 열축적 방식으로 검출을 해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호. 단락 보호는 쇼트 서킷 프로텍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배선이 서로 직접 연결돼서 순차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고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전격 전류를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게 뭐다? MC12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격 전류의 3배 이하로 선정을 해야 될 거고 단락 전류를 즉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이라든지 소송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MC12 자체가. MC12 우리 소장님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예. 몰드 어떤 깍에 대한 케이스가 안쪽에 서킷 브레이크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락 보호 ELB라고 얘기합니다. 누전 차단기라고 합니다. 지락 보호는 그랜드 폴트 프로텍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전 차단기도 우리가 똑같이 지락 보호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누설 전류가 어떻게 되죠?
30mA 이하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기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죠? 무조건 이게 설치를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 접지가 병행이 돼서 얘를 항상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보호 협조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일단 전동기는 어떻게 되죠? 과부하, 단락, 지락 통합에 대한 선택적으로 차단이 돼야 될 거고, 상위 차단기 오작동을 방지를 위해서 요 보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호 협조 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건 설명을 여기 이 파트에서는 하진 않을게요. 조금 힘들어서. 자, MC12 과전류 차단기 선정 기준입니다. MC12는 전동기 분기로서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예요. 이게 너무 작거나 기동 전류에 너무 작으면 이제 기동 전류에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고 너무 크면 보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MC12 선정 기준 자체가 그 전격 전류에서 얼마만큼 몇 배만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준 한번 볼게요. 전동기의 배선 선정 기준은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전격 전류 50A 1.25배 적용이 될 거고요. 전격 전류 50A보다 전격 전류가 클 때는 허용 전류가 1.1배만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혼합부와는 별도로 가산을 따로 합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전동기의 배선 선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MC12 선정 기준 아까 얘기했었고요. 차단기 설정, 선정 콘센서, 보호 방식, 용량 결정, 용량 설치 기준. 자, 전동기 배선 선정 기준은 이제 배선 허용 전류보다 전격 전류를 크게 잡아야 됩니다. 이유는 전동기가 계속 돌면서 과부하의 여유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돌고 있으면서 과부하가 생겼을 때 그만큼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선을 선정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전격 전류가 만약에 50% 50A보다 크다. 그러면 허용 전류는 전격 전류보다 커야 될 거고, 여기다가 전격 전류를 1.25배를 해주면 됩니다. 1.25배만큼에 대한 허용 전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격 전류가 만약에 50A보다 어떻게 다 작다. 아까는 크다고 했죠. 50A보다 그 전격 전류가 만약에 더 클 경우, 전격 전류가 더 클 경우에는 허용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는 커지겠죠. 그죠? 전격 전류보다는 허용 전류가 커지고 요때는 1.1배입니다. 1.1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식으로 봤을 때는 그 추가로 혼합부하는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될 거고 그거를 나머지를 합산을 시키시면 돼요. 자, 만약에 그 쉽게 예제를 하나 들면 30A짜리의 전동기 배선이 이제 허용 전류가 얼마냐? 30A짜리 전동기 배선 최소 허용 전류가 얼마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50보다는 어떻게 되죠? 네, 작죠. 그러면 30A 곱하기 1.25배가 되겠죠. 1.25배. 그러면 37.5 정도 나오겠죠. 그럼 허용 전류는 어떻게 된다? 허용 전류는 37.5 이상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허용 전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0A보다 이하면 1.25배, 50A의 초가면 1.1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경계값은 항상 뭐다? 50A가 꼭 그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KC 2021 175조에 보면 전동기 배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50A 이하냐 초가냐 요거에 따라서 1.25배냐 1.1배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하 전류를 계산을 할 때 항상 1.25냐 1.1배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역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피상전력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전력의 비율입니다. 자, 어떻게 비율해 보냐? 역률은 유효전력 P의 피상전력을 S만큼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P는 VI죠. 그죠? P는 VI입니다. 유효전력에 대해서 역률만큼을 곱해주면 우리가 실제로 유효전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피상전력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껍데기 전력입니다. 껍데기 전력. P상이라는 게 껍데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는 똑같이 PVI도 전력입니다. 그죠? 근데 SVI도 피상전력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PVI는 유효한 값의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류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피상전력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역률이 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S는 VI, P는 VI 곱하기 역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PVI는 뭐가 들어간다? 항상 역률이 들어간다. S는 P 똑같이 전력이지만 P상의 S를 쓰기 때문에 P상 전력의 S를 쓰기 때문에 그 껍데기 전력은 뭐가 안 들어간다? 역률이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정 기준의 역률이 이제 90% 이상이 유지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90%의 미만 시 1%만큼부터 추가로 요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5% 초과시 요금이 1%씩 감액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90%가 아니라 89%가 되면 1% 요금이 추가돼. 만약에 88%, 2%만큼 요금이 추가돼. 만약에 85%, 5%만큼 요금이 추가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금액에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 생각보다 커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해봤자 7만원, 8만원 밖에 안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력이 공장에서 쓴다. 그럼 공장에서 쓰는 전력들이 한 달에 쓰는 전력들이 얼마인지 아마 공장 관계자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쓰는 전력만 하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공장에서 쓰는 전동기를 돌린다. 뭘 돌린다. 1000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럼 1000만 원의 1% 같으면 어마어마하죠.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금액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역류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렬 리액터와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콘덴서 때 설치를 할 때 직렬 리액터를 반드시 함께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압기하고 콘덴서 사이에서 어, 어, 공진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공진 현상이 발생이 되면 특정 주파수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럼 전류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엄청 커져서 어떻게 돼? 콘덴서를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 공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진차수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N에 PS 나누기 QC라고 콘덴서 용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식을 제가 여기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적어놨나 보죠.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공식을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변압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 1000kV짜리 1000kV짜리가 있어요. 1000kV짜리가 있는데 그 TXR이라고 얘기하죠. TXR이 우리가 고주파 억제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5%다. 5%다.
그러면 여기다가 5%를 우리가 곱해주겠죠. QC 그러면 1000 곱하기 변압기 곱하기 1000 100분의 5를 나눠주겠죠. 100분의 5, 5%입니다. 100분의 5%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2만 kVA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죠? 변압기 단독 용량입니다. 변압기 단독 용량. 그러면 변압기 단독 용량이 이만큼이 나올 거고요. 변압기 단독 용량이 이만큼이 나올 거고요. 우리 변압기 단독 용량에서 콘덴서 용량만큼을 어떻게 되죠?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진주 이 차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n은 루트 잘 안 적히네요. PS가 아까 뭐라고 했죠? 변압기 단독 용량입니다. 변압기 단독 용량에서 콘덴서 용량만큼을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변압기 단독 용량이 요만큼 나왔죠. PS가 요만큼 나왔어요. PS가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QC에서 어떻게 돼? 요만큼 나눠줍니다. QC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단독에서 QC만큼 나눠주면 공진차수는 뭐가 된다? 10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진이 어떨 때 발생이 된다? 10차에 발생이 되고 요 주파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6%의 직렬 리액터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3고주파 같은 경우는 13 직렬 리액터가 들어가고요. 일단 공진차설을 만약에 5주파를 억제를 한다라고 하면 6% 직렬 리액터가 들어갈 거고 공진차수를 4.08로 일단은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직렬 리액터를. 자, 그래서 직렬 리액터에서 5고주파는 6% 리액터, 3고주파일 때는 13 리액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조금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가면 좀 내용을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중간에 지금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 요거 외우시면 돼요. 요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요 공식. 그럼 몇 차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조명기기 봅시다. 자기 현상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자, 자기 현상 하기 전에 자기 현상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전원을 차단을 했을 때 전동기가 관성으로 계속 회전할 때 콘덴서 진상 전류가 여자 전류보다 훨씬 커져서 단자 전압이 이상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방지 대책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게 그 콘덴서를 먼저 개방을 해서 인터록이 설계가 돼서 얘가 먼저 콘덴서가 먼저 개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콘덴서가 먼저 차단을 하기 전에 콘덴서가 먼저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콘덴서 용량을 제한시켜서 무부와 여자 전류가 이하로 용량이 설정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전압 계정기를 설치를 해서 전격의 115%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상전압 감지 시 콘덴서가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해줄 수 있어야지 이 말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여자 현상이 나오는 거를 이상 현상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기 여자 현상이 만약에 콘덴서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 대책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명기기 분류하고 특성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LED, 형광등, HID 램프로 나뉩니다. 각 기기의 특성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광효율이
90에서 200 룩스 가장 좋습니다. 그죠? LED는 수명이 한 4만에서 한 10만 시간 정도 되죠. 형광등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형광등 많이 안 쓰고 우리 가정집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연색 지수 자체가 80에서 93 같으면 거의 자연광에 가까운 색깔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처럼 이제 우리 형광등처럼 약간 노라거나 약간 푸르스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용도에 적용이 가능하고 현대 주력 광원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뭐 사실상 LED 조명이 나오거나 바뀐 거는 불과 얼마 안 되긴 했죠. 그렇죠? 자, 형광등입니다. 플로렌스 램프라고 얘기하는데 안에 가스가 들어갑니다. 주로 사무실이나 공장들 많이 쓰이고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효율은 광효율 자체는 원래는 LED 같은 경우 90에서 200 루믹스라고 얘기하면 형광등 같은 경우 절반밖에 안 돼요. 50에서 100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낮죠. 수명 시간에는 4만 시간, 10만 시간이 아니라 8천 시간에서 해봤자 2만 시간입니다. 훨씬 더 작습니다. 연색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LED로 봤을 때는 80에서 90, 98, 90, 100 거의 가까운데 얘는 잘 나와야지 90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6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자, HID 램프 하이 인텐시티 디스차저라고 얘기하는데 고압 방전 램프입니다. 고압 안에 이제 뭐 나트륨, 수은, 뭐 이렇게 메탈 헬라이드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광효율 같은 경우는 엄청 셉니다. 우리 자동차 등에 쓰이는 것처럼 밝기가 엄청나요. 그러면 효율 자체는 우리가 효율로 봤을 때는 130까지 됩니다. 130. 뭐 물론 이제 조절이 좀 가능하긴 하겠죠. 70부터 130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LED랑 표현했을 때는 좀 틀리긴 한데 좀 시간 자체도 조금 낮고 광효율은 좀 좋고 그리고 연색 수선은 좀 낮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쓰냐? 체육관이나 대형 공간들에 많이 씁니다. 체육관에 거의 많이 쓰죠. 그리고 뭐 굳이 한다고 하면 이제 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꽤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그 루믹스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어떤 만큼 효율이 좋으냐? 광효율이 좋을수록 얘가 효율이 좋습니다. 광효율이 좋을수록 에너지 효율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색 지수 같은 경우는 100에 가까울수록 자연색 광에 가깝고 색 구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자, 비상 조명 설치 기준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전이 딱 됐을 때 0.5초 만에 팡 하고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점등 시간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피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최소 30분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상전원은 어떻게 된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주전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얘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설치 장소는 피난 통로, 계단, 복도 설치가 필수겠죠. 그리고 일단 핵심 숫자는 0.5초 만에 켜져야 되고 30분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인버터 최신 기술이 그 VFD라고 얘기했는데 좀 추가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하자면 기동 전류의 전격의 1.5배 이하만큼 얘가 획기적으로 감소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직입 형태보다는 5에서 8배 정도 확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무단 속도 가변이 좋아요. 쫙 올렸다가 쫙 내렸다가 그죠? 근데 Y 델타는 어떻게 되죠? Y 됐다가 델타만 되는 딱 그 아까도 표현했을 때 천천히 가다가 빨리 달리고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인버터 기동의 장점 뭐죠? 가변이 좋습니다. 0에서 100까지 쭉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 가변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어떻게 보면 속도가 20% 감소가 되고 전력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게 왜 속도를 20% 줄이면 20%가 감소되면
49%가 줄어드냐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펌프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펌프팬의 법칙은 일단은 우리가 전력 속도는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력 속도는 세제곱에 비례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기를 N2에서 N1을 나눈다고 봤을 때 0.8이면 얘가 0.8의 세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0.512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전력의 48.98%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펜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P는 비례한다. 어떻게 전력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따로 안 적어놨군요. 펜의 법칙은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다 그냥 적어볼게요. P는 비례한다. 전력 속도의 3배만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마 간혹 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했던 전력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이게 얘가 20%를 낮추면 에너지 속도를 낮추면 전력이 49% 절감, 48.8% 정확하게 48.8%만큼 절감이 되는 어떻게 된다? 펜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필수적으로 했던 거 한번 볼게요. 동기 속도는 n의 120f에 p를 나눠주면 되겠죠. 극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슬립을 전개할 때는 동기 속도에서 우리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만큼 빼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게 몇 퍼센트다 에 따라서 4%냐 뭐 몇 퍼센트에 따라서 이게 되는데 이 전격이 슬립이 얼마만큼 2에서 5%만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기동을 할 때는 직입 기동이 있고 그리고 y 델타에 대한 기동이 있을 것이고 토크 같은 경우는 직입의 3분의 1만큼이 줄어들고 타이머는 3에서 7초 정도 그죠? 그리고 허용 전류는 우리 50A만큼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1.25배냐 1.1배냐가 가늠이 된다. 그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MC12는 전격에 어떻게 3배 이하. 그리고 콘덴서 직렬 구하는 거 좀 어렵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는 6%. 이거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딱 두 가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직렬 리액터 할 때 6%냐 3차 할 때 13%냐 이게 공진 주파수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차나 3차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가 3에서 5차 정도밖에 잘 안 나와요. 쓰는 파형이. 원래 주파수를 걸러주는 게 3차냐 5차냐에서 거의 다 걸러줍니다. 이게 이제 걸러준다라고 하는 게 이 구동되는 주파수가 3하고 5짜리가 제일 파형이 더러워요. 더럽다는 게 가장 안 좋은 주파수지 3에서 5. 나머지 7이나 9냐 이런 것들은 잘 기기에 영향을 잘 안 주거든. 그래서 이게 3차냐 5차냐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기에 직접적으로 많이 주는 게 직렬 리액터에서 3차 5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5차 할 때는 6%, 3차 할 때 13%라고 일단은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오늘의 핵심은 정리를 했고요. 우리 이제 시험을 이제 칠 건데 뭐 우리 총대님한테 알려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머지 문제 서론 문제 중에서 거의 뭐 한 저희가 절반 이상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한번 문제를 잘 공부를 해오시고 어쨌든 우리 마무리를 이제 이 14주차 강의로 이제 끝이 나는데 다음 학기 때도 우리 여러분들 다른 수업으로 또 만나면 좋겠죠. 네. 항상 여러분들의 좋은 평가와 좋은 한마디가 어쨌든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항상 힘이 됩니다. 내년에 또 다음 학기 때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또 저번처럼 캐드로 올지 아니면 기기로 올지
다른 과목으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과목으로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학기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업 들으시는데 뭐 최대한 제가 재밌게는 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또 제대로 뭐 못 들으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집중이 안 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기공학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오늘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 일일이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한 과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를 설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수준의 어느 만큼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사실 감이 좀 안 오긴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한 과목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들이 아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거기서 또 같이 얘기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들 한 과목 가지고 한 얘기 가지고 아까 뭐 사실 그 펜 법칙 같은 경우도 좀 길게 얘기하고 싶긴 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일단 당장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P는 비례한다 N의 3배만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14주차 핵심 정리 이런 것들 좀 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학기 때 또 재밌는 모습으로 재밌는 수업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